물론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 분야는 평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각종 계획이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예측하여 이를 바탕으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저감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동식물의 서식지 보존과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도 그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생태원 환경평가팀에서 환경평가 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승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환경평가 검토 업무는 법에서 정한 일정 면적, 길이, 용량 이상의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현지 조사를 통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에서 말하는 환경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수질환경, 대기환경, 토양환경도 될 수 있고 소음진동, 자원순환 또는 동물이나 식물 같은 자연생태 환경을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자연생태 환경 분야의 조사 범위와 방법, 그리고 생태 자연도 작성 및 해석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환경영향평가의 자연생태 환경 분야와 관련된 항목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6개 분야 21개 항목을 조사, 평가합니다. 그중 자연생태 환경 분야는 동식물과 자연환경 자산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항목은 식물, 포유류, 조류 등과 같은 동식물 항목으로 각 분류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서에 수록합니다. 자연환경 자산 항목에는 법정보호존과 생태자연도, 법정보호지역 등이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또한 지형, 수환경, 소음진동 등이 자연생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생태 분야와 관련된 일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립생태원에서는 자연생태환경 분야를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식생,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 수생태, 지형 등 다양한 자연생태 분야 전공을 가진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는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주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평가서를 대신 작성합니다. 작성된 평가서를 사업자가 승인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기관은 승인 과정 중에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합니다. 환경부는 필요시 전문검토기관에 검토 요청을 할 수 있고 협의가 되면 승인기관이 최종 승인을 합니다.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작성 과정은 절차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문헌조사와 같은 광역조사를 실시하고 그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광역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필요한 저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자연생태환경 분야 조사는 기본적으로 전국자연환경조사와 수생태 건강성 평가의 조사 방법을 따르며 필요시 특정 법정보호종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가로 수행하기도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 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인 동식물상 항목은 평가서에서 보통 식생,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어류, 저서무척추 순으로 수록되고 사업에 따라 해양생물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식생조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두 사진의 숲 중에 어떤 숲이 더 좋은 숲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각자의 관점이나 목적에 따라 선호하는 숲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숲은 자연성이 높은 식생입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과 같은 숲을 더욱 가치 있는 숲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성이 높은 식생이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식생의 평가 항목에는 희귀성, 잠재성, 온전성, 그리고 중요종의 서식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식생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의 평가를 통해 보시는 것처럼 식생 보존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1등급은 식생천이의 종국적인 단계에 이른 극상림이나 인위적 교란이 없는 자연적인 식생입니다. 2등급은 교란된 식생이 자연 식생의 2차 천이를 거쳐 자연 식생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회복된 상태이고, 3등급은 교란 이후 2차 천이 과정 중에 있는 회복 단계의 식생이거나 인간의 교란이 지속되고 있는 산림 식생입니다. 4등급은 인위적으로 조림된 식재림이고, 5등급은 초원, 농경지, 시가지, 수면 등 기타 모든 지역을 포함합니다. 특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식생보존 등급 2등급과 3등급입니다. 두 등급 모두 교란된 후 회복 중인 상태이지만 2등급은 거의 회복된 상태이고 3등급은 회복 단계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이 구분은 회복 정도를 어느 단계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환경영향평가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식생의 현장조사 결과로 꼭 작성되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식생조사표와 현종식생도입니다. 먼저 식생조사표는 가로 세로 10m 방향구를 설정하여 해당 지점의 식생이 가진 식물사회학적 및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는 일종의 필드노트입니다. 식물 수종, 피도, 흉고직경 등 식생의 특성을 자세히 기록하여 천이 상태나 층위 구조를 파악하고 보존 등급을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식생조사표에서 오른쪽 상단에 숫자와 격자로 된 칸이 보이실 겁니다. 저 그림은 방향구 내에 해당 식물종의 밀도를 숫자로 빠르게 표현하기 위한 범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에서는 소나무 피도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10x10 방향구 내에서 76에서 10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현존식생도입니다. 현존식생도는 현재의 식생 공간 분포를 지도화한 자료로 주로 임상도, 기존 문헌자료, 위성지도 등을 참고하여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되며 환경영향평가에서 수rek되는 현존식생도는 대부분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호로 표시된 지도 형태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생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한 식생은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탄소 흡수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식생 보호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자연 생태 보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식물의 분류군별 조사 범위와 조사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물 조사의 범위는 면사업은 사업 경계로부터 100m, 선형사업은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150m입니다. 여기서 면사업은 산업단지 개발 같은 면적인 개발 사업을 말하고요. 또 선형사업은 도로, 철도와 같은 선형 구조의 사업을 뜻합니다. 식물조사는 사업구역 내 종목록을 기입하고 현장에서 찍은 식물 사진을 평가서에 수록합니다. 여기서 동식물 조사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은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반드시 관할 환경청에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후에만 가능합니다. 사진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발자국, 배설물을 확인하며 하는 흔적 조사를 하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포유류입니다. 목견, 포획의 방식도 있긴 했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주로 발자국이나 배설물을 확인한 흔적 조사가 대부분입니다. 포유류 조사는 면사업은 사업 경계로부터 300m, 선형사업은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500m 범위로 조사합니다. 조사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포유류의 흔적을 기록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평가서에 수록합니다. 법정보호적인 수달, 삭, 담비, 하늘다람쥐, 사냥 등은 주로 흔적 조사로 확인되며 이동성이 큰 종은 무인 센서 카메라,
다른 말로는 카메라 트랩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이용해 정밀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조류 조사는 포유류와 같은 면 사업은 사업 경계로부터 300m, 선형 사업은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500m 조사 범위를 설정하며 쌍안경, 망원경, 망원 카메라 등을 주로 사용합니다. 조사 시기는 여름 철새와 겨울 철새가 문헌 조사에서 확인된 경우 여름과 겨울 두 번 모두 조사해야 합니다. 조류를 조사할 때 선조사와 정점조사로 나뉘는데요. 선조사는 선을 따라 이동하며 조사하는 방식이고 정점조사는 특정 지점 주변을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양서파충류의 경우 면사업은 사업 경계로부터 100m, 선형사업은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150m 반경을 조사합니다. 개구리류는 산란기의 수계를 중심으로 주로 포획, 목견, 청음 조사를 통해 조사합니다. 양서류는 산란기와 같은 특정 시기에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늦은 봄에서 여름까지 주된 조사 시기로 볼 수 있지만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의 경우 장마철의 강우 시에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분류군 전문가의 주간, 야간 조사를 수행하고 소리를 녹음하여 분석할 수 있는 송메타라는 장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파충류는 겨울잠을 자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법정보호종 양서류의 경우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환경청의 포획 채취 허가를 득하고 포획을 해야 합니다. 포획 방법으로는 직접 포획하는 방식과 피폴 트랩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과 인근 지역의 현지 조사에서 도룡뇽이 조사되었다면 고리 도룡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 서식지에 이주된 개체들이 잘 정착했는지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는 포획 재포획법이 있습니다. 곤충조사의 경우 면사업 경계로부터 100m, 선형사업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150m 반경을 조사합니다. 주로 목견이나 포충망이라는 마치 큰 잠자리채 같은 것으로 채집합니다. 법정보호종 나비목의 경우 유충의 먹이원인 기주식물과 성충의 먹이원인 흠민식물의 분포가 중요한 조사 요소입니다. 어류의 경우는 어떻게 조사할까요? 먼저 사업 경계로부터 상하류 100m를 조사 범위로 설정하고 강우시 조사는 지향합니다. 주로 투망이나 족대를 이용한 조사를 수행하는데 문헌조사에서 특히 법정보호종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망목 크기의 조사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류의 경우 특별히 지역 제한적인 법정보호종에 유의해야 합니다. 충청권의 미호천 일대는 미호종계, 낙동강 상류 지역에는 꼬치동자개, 섬진강과 임실 지역에서는 임신납자루, 거제도, 산양천의 남방동사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해당 지역의 하천과 관련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일 경우 어류 전문가의 정밀조사를 수행하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사성 대형 무척추 조사는 어류와 마찬가지로 사업 경계로부터 상하류 100m를 조사지역으로 설정하고 어류와 마찬가지로 강우시 조사를 지향합니다. 저사성 대형 무척추는 하상의 영향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서식지 법정보호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이빨 대칭이는 낙동강 중하류에서 많이 발견되고 대추기고동은 담수가 유입되는 갯벌 조간대 및 조상대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하천이 관련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일 경우 해당 종에 적합한 방법으로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저감 방안을 제시하도록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태 분야 조사 항목별로 조사 방법과 기준 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평가 범위 설정 기준을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다시 한 번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생명체일지라도 해당 분류군에 따라 이동 가능 거리가 다르고 환경에 따른 서식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 범위 설정 기준이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저희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는 앞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자세한 자료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환경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태자연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자연도는 산, 하천, 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 전국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한 지도로 환경영향평가의 작성과 검토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연환경 보존과 관리를 목표로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제작,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생태자연도의 등급은 크게 1등급, 2등급, 3등급과 별도관리지역으로 나뉩니다. 별도관리지역은 국립공원처럼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 관리되는 지역으로 생태자연도 등급에서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되어 보호받기 때문에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되고 등급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면 진한 녹색이 1등급, 연한 녹색이 2등급, 그리고 투명한 부분이 3등급, 주황색이 별도관리지역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러한 등급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태자연도를 작성하기 위해 전국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한 14개 생태계 조사 결과를 GIS-DB로 구축하고 이를 평가에 활용합니다. 식생, 멸종위기 야생생물, 습지, 지형 4가지 평가 항목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해당 지역의 최종 등급으로 표시합니다. 지금 보시는 도식은 생태자연도의 제작 과정을 나타낸 절차도입니다. 생태자연도는 1대 25,000 비율의 780개 도읍을 기준으로 수행된 전국 자연환경 조사와 기타 나머지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제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4개 항목별 평가를 수행합니다. 이후 토지 피복도어, 인공위성 사진을 활용하여 훼손 여부와 최신의 현황을 검토하게 됩니다. GIS 작업을 통해 생태자연도가 완성되면 국립생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2월 말까지 공고하고 45일간 국민열람 절차를 거칩니다. 국민열람 과정에서 의견 제출이 없으면 열람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립생태원이 환경부에 정기고시 요청을 하며 환경부는 30일 이내에 전자간보에 게재하여 생태자연도를 고시하게 됩니다. 동시에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와 국립생태원 에코뱅크에도 새롭게 갱신된 생태자연도가 게시됩니다. 참고로 생태자연도 고시는 정기고시와 수시고시로 나뉩니다. 정기고시는 방금 설명드린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수시고시는 토지 소유주가 해당 지역의 현재 상태와 생태자연도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국민열람과 수정보완, 고시 과정을 거쳐 생태자연도가 수시로 변경되는 절차입니다. 이제 생태자연도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자연도 4가지 평가 항목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식생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식생보존 등급에 따라 생태자연도 등급이 결정되는데요. 주로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식생 전문가들이 식생보존 등급을 평가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자연도가 작성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식생보존 등급 1, 2등급은 생태자연도 1등급, 그리고 3, 4등급은 생태자연도 2등급, 그리고 5등급은 생태자연도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식생보존 등급에 대한 설명이 기억나지 않으시면 강의의 처음 부분을 다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가 항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종이 서식하는 경우 해당 지점을 중심으로 가로 세로 750m 격자를 설정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평가하며 2급종의 서식지는 가로 세로 250m 격자로 설정하여 1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생태자연도에 진한 초록색 정사각형 격자가 있다면 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로 1등급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단순히 멸종위기종이 출현한 것만으로 1등급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해당 지역이 실제 서식지로 판단될 때만 격자 범위를 설정해 1등급으로 지정합니다. 그렇다면 서식지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자연환경조사 지침에 따라 서식지의 판단 기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물 관련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지역도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평가 항목은 습지평가인데요. 1등급과 2등급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매우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표를 숙지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습지평가로 생태자연도가 1등급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둘로 나뉘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의 경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 이상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습지를 1등급지로 평가하고 그 1등급 습지 주변 100m를 벨트화하여 이에 속하는 산림만을 1등급으로 지정합니다. 즉, 습지 주변 100m가 벨트화되어 1등급이라면 습지 자체가 우수한 습지로 평가되어 1등급지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의 사례는 철새 도래지 내의 습지의 경우입니다. 최근 5년간 철새가 2만 마리 이상 도래하거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류가 평균 4종 이상 확인된 철새 도래지 내에 있는 습지를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이 1등급 습지 주변 250m를 벨트화하여 이에 속하는 농경지의 경우 생태자연도 2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즉, 습지 주변에 250m가 벨트화되어 2등급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습지는 철새 도래지 내의 습지라서 1등급으로 지정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평가 항목인 지형 항목은 전국 자연환경조사 지형보존 등급을 활용해 지형의 생태자연도 등급을 평가합니다. 전국 자연환경조사 지형보존 등급은 1에서 4등급으로 나뉘고 지형보존 등급 1등급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형보존 등급 2등급은 생태자연도 2등급으로 작성합니다. 3, 4등급의 경우는 생태자연도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영향 평가 시 생태자연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서 생태자연도 해설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태자연도의 평가 항목에 따른 검토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작성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로 인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사업부지에 포함될 경우 이격거리 확보와 해당 종에 적합한 정밀조사 수행 그리고 저감 방안을 계획하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형자원 1등급에 의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포함된 경우도 공사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격거리 확보가 중요합니다. 식생보존 등급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보존 가치가 낮은 식생으로 우회하거나 해당 구역을 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의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영향 평가 상황은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 검토기관의 정밀한 검토와 현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생태자연도와 관련된 환경영향 평가에서의 한계점이 있어 왔고 최근 그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태자연도에 대한 작성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발업 사업자들이 생태자연도의 등급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벌채나 산불 등의 방법을 악용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에서는 벌채나 산불 등 인위적인 훼손이 발생한 지역의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사건의 이전의 자연환경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등급을 평가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의적 훼손을 통한 등급 하향을 차단함으로써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도시생태현황 지도가 생태자연도 작성에 공식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생태계 정보가 생태자연도에 더욱 정확하게 반영되고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또 다른 개선 사항으로는 생태자연도 이의 신청 절차가 일원화되었습니다. 국민연락 단계에서는 의견 제출로 개정하고 정기고시 이후에만 정식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전자 파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민원 처리 과정이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면서 행정 업무도 효율성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자연 생태 환경 분야의 환경영향평가 평가 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법정보호종과 생태자연도입니다. 첫 번째,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동식물상 조사와 평가, 그에 적절한 저감 방안 수립, 그리고 두 번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식생, 멸종, 습지, 지형 4가지 평가 항목 중 적합한 사유를 파악하고 저감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 분야는 평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이 두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계획이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예측하여 이를 바탕으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저감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동식물의 서식지 보존과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도 그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앞서 설명드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식물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생태원 환경영향평가팀 우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